오늘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나스닥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네. 한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박스권에서 실망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니까 돈 버네 이런 네, 식의 어떤 네. 논리가 생겨버려가지고 네, 아주 맞아요. 급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네. 그다음에 테슬라 네. 이런 것들인데 지금 부지점장님은 지금 그 테슬라와 애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도 투자할 만한 네. 그 가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동영상, 저가 이제 유튜브 상에서 조금 더 유명해진 계기가 테슬라가 왜 테슬라인가를 지난 6월 달 초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저를 더 유명하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먼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건 좀 가격이 비싸고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지금 400조 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비싼데, 물론 이제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애플 같은 존재. 네. 근데 자동차는 연간 한 9천만 대가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연간 9천만 대, 많이 팔릴 때는 조금 더 많이 팔렸고, 작년에 8,900만 대, 이 정도 팔렸는데, 이 시장, 이게 연간 이렇게 팔리니까 휴대폰 시장보다 더 월등히 큰 거예요. 휴대폰은 1년에 한 15대 팔리거든요. 개당 한 20만 원을 평균 잡아 2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보면 300조 시장인데, 이 자동차는 2천조 시장이에요. 2천조, 3천조 시장이에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이제 차당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도차가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게 많아지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존재가 튀어나왔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되는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욕망들이 굉장히 불일듯 일어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과연 경쟁자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무소불위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경쟁자가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전기차가 꽃을 피웠어요. 덕분에.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뒤에 보면 그 연료와 관련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 10년 정도 후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경쟁업체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네. 지금 경쟁업체들이 못 쫓아오고 얘가 이제 치고 나가서 애플보다 더 확고한 자율주행 관련한 먹이사슬을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모두 주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현대차가 이번에 좀 주가가 급등한 것도 현대차가 네. 전기차 네. 모델 만들고 네. 시장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네. 모멘텀이 됐던 거 아닌가요? 일단 현대차 워낙 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폭스바겐과 더불어서 전기차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모자란다는 걸 잘 알아요. 현대차가. 그러면서 애티브하고 이번에 이제 제휴사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으로도 빨리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노력은 충분히 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 적자가 빵빵빵빵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터지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저의 논리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의 전략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싼 자동차를 만들려고 절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유율과 총 수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는 약 50만 대지만 내년도에는 한 100만 대, 그 후년도에는 한 15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상당한 생태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로 얘기가 되는 인공위성에 의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도 구축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서 벌은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거기까지 이어갈 겁니다. 네. 그 논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좋은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돈 버는 게 없잖아요. 지금 돈 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의한 이익이 들어오는 거지 자기로. 그런데 물론 이제 내후년도 정도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 지금 땡겨서 반영하는 게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가 좋으면 미래 걸 땡겨서 현가에 딱 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큰 것 같고요. 애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애플 주가도 뭐 싸진 않은데 애플은 경쟁자가 누군가요? 이미 우리가 경쟁자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이 마치 밀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점점 자기 세력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소비재 회사로 변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왜 애플을 투자했느냐? 그것은 첨단 IT 기업이었을 땐 투자 안 합니다. 워렌 버핏 절대 첨단 IT 기업 투자 안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회사가 소비재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기 때문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치약과 같은 회사가 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워렌 버핏이 네. 그 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 IT 쪽이라 해서. 그럼 워렌 버핏을 공부를 잘못한 분들이고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너무.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전화기 안 씁니까? 전화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변화죠. 그 시점인 거예요. 이제 이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완전 우리 생필품처럼 쓸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물론 IT 업체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생필품이 되었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고 워렌 버핏은 그 시장을 점점 더 계속해서 구축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하고 비교를 합니다. 기술력은 삼성이 뛰어납니다. IT 기술력은. 티오프 카메라 제일 먼저 다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지금. 스펙은 제일 좋죠. 네. 제일 먼저 달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건 또 안드로이드가 왜 그걸 못 만들었는지 저는 그거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TOF 카메라를 이번에 다룰 건데요. 올해 나오는 신제품에서. 이미 상당 부분 AR, VR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많이 구축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구비되어 있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TOF 카메라를 이제 장착하고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삼성이 빛을 볼 겁니다. 네. 삼성이 이제 그때부터 빛을 볼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와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쫙 밑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구조가 짜진 생태계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영역, 시장을 딱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그냥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그 어떤 충성도 높은 그런 네. 로열티와 함께 그 이익률을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를 만들잖아요, 바를. 바도 만들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2,000조짜리 회사의 ROE가 20%가 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버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1조를 가지고 2천억, 3천억 버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1,000조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되게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원가에 대비 상당히 네. 높은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도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BTS 같은 집단이죠. 그리고 SM도 그랬고 이번에 지금 보면 놀라울 게 상반기 실적 끝내고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야, 너희들 이제 콘서트 못하고 이제 다 망했네? 이랬는데 팬들이 음반을 사줬어요. 음반요. 음반. 물리적인 음반을 사준 거예요. 음반 판매가 몇 배로 작년 연간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실적이 점프업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충성도 높은 팬층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한국의 미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미래가 그래서 혹시 정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쪽 계속 한국 사람들 이거 재주가 많거든요. 예, 놀고 먹고 잘하거든요.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호모 루덴스예요. 근데 호모 루덴스가 시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집에만 있으면서 맨날 휴대폰만 보니 잘 노는 애들 보고 싶거든. 나는 못 노는데 너라도 잘 놀아라. 우리 먹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계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회를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하기에도 이쪽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 나스닥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런 제2의 테슬라 같은 이런 네. 후발주자들 네. 뭔가 투자할 만한 그런 유망한 어떤 기업들 네. 좀 있을까요? 저는 미국 시장 잘 몰라서 아 그래요? 네, 미국 시장 잘 몰라서 제 눈에는 아직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 나가서 잠깐 했던 얘기인데, 최근에 한국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80년대에 들었던 마이클 잭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나 쇼킹했어요. 네. 세상에 이런 음악이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근데 요즘 한국의 음악을 들어보면 옛날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한국은 약간 촌스럽고 미국이 선진 음악이고 대단한 음악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요즘 한국의 음악을 들어보면 진짜 음악 잘 만든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의 가요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만 소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야 우리 자동차 몇백만 대 파는데 쟤네 헐리우드 영화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몇백만 대 파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네. 막 이런 그런 그 기사 타이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이제 뭐 지금은 상황이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더 이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뭔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질 것이냐를 이제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감을 잡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의 흐름들은 FOMC가 부양책을 지속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나스닥 신고가, S&P 신고가는 S&P가 당연히 여기서 부양책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봐도 이 상황에서 거둘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물 경기가 더 올라올 때까지 버틸 거고 자기네 버티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정부 정책으로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지금 그 미국 연준의 정책이 함께 가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의 버블을 일부 용납할 수밖에 없는 약간 궁지에 몰린 것 같기도 해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아까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현대 화폐 이론의 그 MMT에 맞게 사실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다가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다 그렇죠. 돈을 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압력이 사실은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술 혁신이 그걸 계속 낮추고 있죠.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것은 생산성 혁신이고 생산성 혁신의 가장 앞단에 있는 애들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핸드폰 하나를 분해해서 각각의 개별 디바이스로 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억대라는 분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의 성능이 더 좋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들이 100만 원짜리 하나로 지금 모아졌으니 엄청난 디플레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웬만해서는 이 생산 효율성이 스마트폰 시스템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 인플레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물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또 상당한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한번 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튈 수 있어요. 예, 그때 되면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할까? 연준이 그때 늦게 행동을 한다면 진짜 버블이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미 떠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연준 중앙은행의 목표는 그 연평균 2% 네. 인플레이션 이상이 되면 그걸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까지 그 행위로 했던 것이 보통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선제적 조치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밝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주 전에 얘기를 했죠. 네. 8월 초순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FOMC 연준은 이번에 2% 타겟팅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기 시작했어요. 위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금값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000불을 돌파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걸 시장이 이미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버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블이 오면 아까도 앞선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제 아마 비관론이 사라지고 긍정론만 가득하는 시장. 진짜 위험한 시장이 올 거예요. 연준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안심하고 해도 돼. 그렇죠. 이제 연준은 이 상황에서 발 뺄 수 없어. 네, 이거겠죠. 그렇죠. 허리띠 풀렀어 이제 고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물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만에 하나 이런 네. 버블의 끝 있잖아요. 네. 모든 일에는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버블이 터지는 그 직전의 어떤 징조들, 우리가 좀 과거를 돌이켜보든 아니면 우리 부지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비관론은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는 거. 예, 비관론은 사라지고 긍정론만이 가득하고 비관론들이 비난을 받아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29년 대공황전에 보면 구두 닦기 소년이에요. 구두 닦기 소년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마 조셉 케네디인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이런 주식을 투자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조셉 케네디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당장 가서 주식을 싹 다 팔고 공매도 포지션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은 누가 돈을 넣을까요? 늘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끝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투자를 전개하기 시작하면 그냥 게임 끝난 것이다. 그게 가장 확실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식객장에 애기들 엄마가 애기 네. 안고 오면은 그때가 네. 끝물이다. 네네. 그거 비슷해요. 네, 그런 거겠네요.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참 상황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투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봤는데요. 네, 생각해 볼수록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긴장감을 갖고 투자에 참여를 하더라도 긴장감을 갖고 언제든 탈출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항상 경계감을 가진 경계의 존재. 투자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경계하는 존재. 경계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고요.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곽 부지점장님의 그 인사이트를 더 빼앗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